중국 정부의 대규모 정책 자금이 이게 시장이 돼서 경기 부양,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이런 곳에 이제 투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화량이 급증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올해 말 그리고 길게 보면은 이제 연장됐다고 보면은 내년 초까지 한 번 이상의 대폭등이 남았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조금 핫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선은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정중동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뭔가 터질 듯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우선 저는 이제 뭐 빠져도 네, 여기서 좀 하락을 해도 한 88,000 선까지 그리고 음,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이제 10%가 안 되니까 네, 변동성이 크게 남아있진 않다. 그러면은 이제 위로 본다는 뜻이죠. 훨씬 많은 캡이 열려 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좀 큰 틀에서의 이야기라서 당장 뭐 내일 올라간다 이런 이런 거는 저도 모르고 네, 그 거의 맞추는 분들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긴 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분기 정도, 최소 한 달, 요 정도면은 상당히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슈거든요. 첫 번째는 중국이 이제 2분기 내에 지준율을 인하하고요. 네,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 지준율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은행에 그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네, 항상 이렇게 예금을 예를 들어 소비자가 고객이 돈을 맡겼을 때 뭐 네, 100이라는 돈을 맡겼을 때 지준율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은 딱 10만 원만 놓고 90만 원은 다시 그 사회로 돌려주게 되는 그 융통하게 되는 이걸 이제 지준율이라고 하는데 그 네, 지준율을 0.5포인트를 내린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한 중국이 지금도 통화에 있어서 조금 유동성을 펼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또 한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중국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고 금리를 또 이렇게 인하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게 금리 인하를 하면 M2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 중심으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유동성이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가고 그 위험 자산 쪽에서의 대표 주자는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지준율을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준율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한 0.5% 정도 낮추면은 1조 위안 정도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조 위안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이게 약 190조 원이 되는 거예요. 이 19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그 중국의 대도시의 1년 경제 규모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1조 위안이 넘는 도시가 24에서 26곳 정도가 되는데 이 위안은 그 웬만한 대도시의 1년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네, 예, 크긴 크네. 그러니까 중국에 네, 도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대도시 하나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 정도로 이거는 이제 지준율만 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그 완화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30%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대규모 정책 자금이 이게 시장이 돼서 이게 또 이제 경기 부양,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이런 곳에 이제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화량이 급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또 이거 외에 또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에서. 그 음, 이유는 이제 중국 경제가 과거만큼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올해 말, 원래는 이제 올해 말이죠. 그리고 길게 보면은 이제 연장됐다고 보면은 내년 초까지 이렇게 한 번 이상의 대폭등이 남았다, 대사이클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현재 비트코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뭐 10만 달러 안팎을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 음, 만약에 중국에서 네, 비트코인을 허용하게 되면 네, 중국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사실. 네, 지금은 뭐 금에 중국 사람이 쏠려가지고 금값을 많이 올렸다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을 허용을 해주게 되면 음,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그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원래 2월 중순 말 또는 한 3월 정도에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그런 건 뭐 어차피 예측이니까요. 뭐 그 예측이라는 건 완전히 뭐 이렇게 100% 이런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것에 그냥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2월 말이나 3월에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뭐 대출을 또 끌어와 가지고 막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2월 말이나 늦어도 3월 정도면 올라가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음, 잠깐 뭐 재밌는 이야기 잠깐 곁들여서 하나 얘기를 하면 그 트럼프가 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그 지능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능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조금 더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전 투자라고 보고 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곧 지능이다. 이렇게 조금 연결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능이 어차피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거를 다 때려 맞추는 그런 지능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확률이 높다. 그 높은 사람이 지능이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2월, 3월에 조금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슈들이 관세 때문에 그 트럼프 그 정부의 기대 이상의 그 관세 압력 정책 때문에 저는 이게 지연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앞으로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의 사이클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세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회복을 해서 지금 이제 10% 이내로 들어왔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10% 이내로 들어오면 이제 그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죠.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이슈가 없는 이상. 그러면 이제 올라갈 건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금에 한번 쫙 갔었잖아요. 이제 시총이 금이 확 올랐었는데 이제 그 금이 조금 빠지면서 그 돈이 이제 증시나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세 이슈가 조금 완화되면서 블랙록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암호화폐와 금 투자의 비중을 늘릴 것이다. 이제 음,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또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숫자상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회복력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아직은 분분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지정학 시대에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으로도 현재까지 봤을 때 미국의 어떤 빅테크보다도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점점 금으로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제 금에 눈을 뜨고 또 지금 보면은 막 기업과 그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진짜 실행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어, 세계적으로도 이제 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도 재밌어요. 막 8년간의 금 펀드만 막 운영하다가 이제 막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펀드 매니저에서도 나오고 네, 요런 거는 이제 미시적 사례고 이제 이런 거는 거시적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도
약간 시간 문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에서 지금 비트코인 보유 물량으로 추정하는 게 19만 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보다는 늘어났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팔아서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 없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예상외로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어, 요 최근에 그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네,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이 보고서가 우선 세계적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보고서라고 해요. 네,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워낙 또 명문 대학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이제 이거 이제 주제는 그거였어요.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라든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재생 에너지를 이제 돌려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그게 50%를 넘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석탄도 쓸 수 있잖아요. 뭐 다른 네.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비율이 50%가 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환경론자들하고 이게 논쟁이 붙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조차도 이거 50%가 못 넘었기 때문에 테슬라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 했다가 2달 만에 취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지난 사이클 때 폭락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넘은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그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볼 때 이게 중국이 비트코인 소유를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 채굴 산업도 뭔가 굉장히 억압돼 있고 뭔가 불법적으로 뭔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21년도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컴퓨팅 파워라고 해가지고 해시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 수치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치가 2024년 기준에 55%를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거는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로 이런 공식적인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채굴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거죠. 예. 해시레이트가 중국이 55%, 뭐 미국이 40% 이렇다고 해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렇다고 뭐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55%를 채굴하고 미국이 40% 채굴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채굴 생태계에서 네.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음. 정도의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네,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게 비트코인이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그 블록 안에 이제 작년 4월 20일에 반감기 지나면서는 이제 3.125개인가요? 네, 네, 그만큼씩 이제 블록 안에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있는데, 3개 정도씩 이제 채굴이 됩니다. 하지만 그 3개를 가져가는 건 이렇게 뭐 뿜바이에서 오늘은 네가 가졌으면 내일은 네가 갖고 뭐 이런 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굴을 집에서 컴퓨터 돌려서 아무리 좋은 거 돌린다고 해도 솔직히 비트코인을 채굴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음, 컴퓨팅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1위를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마라톤 디지털이나 뭐 이런 데서도 자기네 혼자서만 하는 게 좀 불리하니까 보통 네트워크 그룹으로 생성을 합니다. 1위를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닌 이상은 채굴량이 55%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냥 음,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딱 봤을 때 중국이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관세 무역 전쟁도 그렇고 중국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겉으로는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거 보시면 중국이 공식 발표 없이 미국 반도체와 에탄 관세를 또 면제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공식 발표 없이 그 비공식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만든 다음에
그 기업들을 일일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네는 이제 해줄게, 관세 면제 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중국은 뭐 트럼프 정부와 이야기한 적 없다. 그리고 뭐 미국이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 안 의사를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기 때도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음, 결국에는 뒤에서 다 만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앞서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국이 아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막 중국이 이길 것처럼 보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의 이면에는 저는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경제 성장률도 지금 네, 반토막 이상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이제 겉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또 큰 흐름에서 이탈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 걸 비트코인과 연결시킨다면 또 유동성, 뭐 채굴 음, 산업에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걸 다 결합한다면 결국에는 중국도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는, 더 모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더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모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금리 낮출 예정이라고 웅달님이 말씀하셔서 이거 뭐 지금은 얼마길래 얘네 계속 낮추고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3.1%로 동결이더라고요, 아, 중국이. 그러면 0.25%또 낮추게 되면 이제 2%대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 지급준 비율도 낮추면은 승수 효과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주게 되잖아요. 네. 중국이 아무래도 좀 G2 국가이다 보니까 거기서 돈 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에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네. 어제 요즘 또 핫하죠.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는 웬만한 거래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나 USDC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이제 테더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송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도가 굉장히 더 폭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겁니다. 그 마스터카드 있잖아요. 로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드 쓰시는 분들은. 그 저도 이거 마스터카드 있으면은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갈 때 결제도 그냥 하면 되고 달러 비자하고 마스터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맞아요. 그 뭐 예를 들어 달러권 가면은 달러 쓰면 되고 네. 일본 가면 엔화 그냥 긁으면 그냥 엔화로 결제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싱가포르도 되고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원화 달러 엔화로 결제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테더 같은 그러니까 걸로. 그 테더나 그냥 서클 네. USDC로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 마스터카드가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전 세계 1억 5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데 음, 거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크네요.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카드사에서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여기 보면은 그 에릭 트럼프가 기존에 있었던 금융망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전통 은행 금융권들은 10년 내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좋은 게 없는 거죠. 거래 속도도 음, 느리고 비용도 높고 투명성도 부족하고 부유층에게만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제3세계로 돈을 보내는 분들은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네. 느리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테더나 뭐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해본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네. 그 바이낸스에서 네. 언이라고 해서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테더를 그 언을 누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제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현금이 예치하는 거 예치.
맞아요. 예치를 서브스크라이브로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이낸스로 그냥 테너를 보내면 알아서 그냥 그거를 예치시켜주고 거기에 이제 적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MMF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무려 막 12%, 13%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그 중간에서 이제 불필요한 그런 프로세스를 없애고 특히 음.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실물로 존재하는 그런 걸 없애고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테더가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테더가 직원이 100명인데 1년에 17조를 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거의 두 배를 작년에 벌었는데 34조를 벌었는데 직원이 무려 12만 5천 명이에요. 네. 이 SK 하이닉스도 19조를 벌었는데 직원이 3만 2,400명이고 현대차는 13조인데 7만 5천 명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1조를 벌었는데 3만 4천 명인데 17조를 버는데 100명이라는 거예요. 완전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유튜브로 라이브 할 때 저희 딸들이 조금 도전적이고 조금 해외에 가서 언어도 좀 자유롭고 이러면 그때 이제 만약 테더와 같은 회사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테더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테더는 아까 웅달님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인은 발행할 때 발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우리 뭐 민코인 같은 거 유행이었지만 민코인 발행하는데 거의 돈 안 들거든요. 네. 테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한 개를 발행하려면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걸 1달러를 주고 사잖아요. 그럼 그 1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도 있고 이제 좀 안정적이다는 인식이 좀 신뢰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사람들이 막 테더를 막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대부분이 지금 미국 국채에 투자가 돼 있어요. 네. 현재 뭐 일본보다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테더에서. 그러니까 테더가 국채를 그렇게 사가지고 요즘에 이자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5%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쓴 돈은 거의 없는데 테더라는 코인을 사가면서 예치한 일종의 대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고객들이. 그냥 그거를 이제 본인의 돈은 아니에요. 그건 증거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대신에 거기에 대한 운용 수익금이죠. 그러니까 국채의 이자 같은 건 자기네 본인 다 수익이잖아요. 음. 그렇게 만든 수익이 작년에 17조 정도 됐다는 거죠. 뭐 거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죠. 특별히 음. 투자한 돈이 없이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수년 내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해주신 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미국 국채를 이제 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금으로요. 네, 이게 한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죠. 이게 보시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점점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고 마스터카드도 앞에서 보여드렸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점점 더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중히 좀 봐야 되는 게 요즘에 보시면은 각국 정부들이 CBDC를 강화한다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CBDC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있고 그래서 CBDC 하면 안 된다고 또 막 그 국회 청원 올리는 그런 링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 이제 달러 베이스로 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더 많이 쓰이게 되면은 각 국가의 통화 주권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건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원화와 달러가 있을 때 달러를 쓰고 싶지 네, 원화를 쓰고 싶지 않단 말이죠. 지금 네, 환율도 1,400원이 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변동성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그런 거래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뭐 예치를 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유용성 측면에서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각국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경각심을 느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볼 수가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CBDC를 네. 스테이블 코인의 예를 들어 뭐 원화 버전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CBDC가 음. 한국도 뭐 발행을 한다고 치면 네.
물론 결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이해한 걸로는 네. 좀 규제를, 그러니까 뭐 통제하려고 관리하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럼 네.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 100% 양성화가 다 되는 거잖아요. CBDC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저는 국가의 목적이 국민들의 돈을 통제하기 위해서 CBDC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그 달러화에 비해서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는 거였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달러가 지금도 지금 현 상태로 봐도 네, 그 많은 분들이 자본 유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러로. 그렇죠. 네, 그 하고 저도 테더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니 그래서 그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꾸 그렇게 되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 네, 이거를 이제 CBDC를 만들면 이제 이것도 디지털 통화고 이것도 디지털 통화고 겉으로는 이제 똑같은 디지털 통화로서 경쟁을 하는 건데 네, 원화를 그래도 사용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을 CBDC의 테두리 안에 가둬 놓으면 음, 아무래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고 이 시장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수업이랑 똑같은 것이죠.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데 이제 구글이 들어오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단단하게 버텨주면 우리가 네. 확장은 못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파이만큼은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아,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업비트나 이런 데서는 CBDC, 원화 CBDC로만 비트코인 매수 가능하고 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겠네요. 정책적으로.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융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네. 어, 발달하지 않은 제3세계 좀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미 기축 통화를 이미 달러를 쓰고 있고요. 어, 이미 그리고 비트코인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뭐 유럽, 일본 이런 데들은 이제 자국 통화로 이제 그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위기 때마다 뭐 이렇게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무너진 국가들도 많은 거죠. 근데 네. 앞으로 이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왔는데 우리의 기존의 그냥 그 원화 시스템으로 가는 거에는 이걸 못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음.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디지털 통화로서의 CBDC를 만들려고 그걸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사실 온라인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네, 비트코인은 그냥 온라인 화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점차 승자 독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강의 시장, 뭐 저는 강사하고 학원업, 교육업 하니까 네. 강의 시장도 메가 스터디가 나오기 전에는 동네 학원들도 대부분 다 아, 잘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메가 스터디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제주도나 심지어 독도에서도 뭐 현우진 강사 같은 일타 강사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면서 동네 학원들이 죽고 좀 음, 점점 집중화 돼 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가게 될진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미국 달러화 기본으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쪽으로 해서 달러의 지위가 점차 좀 강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니까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되게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률도 지금 1%대로 떨어지고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앞으로 그 혁신해야 될 그런 분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뭐 아직 뭐 제가 뭐 저도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으니까 네. 저희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선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지도급에 계신 분들이 잘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그 큰 비전을 잘 그려가야 되지 않을까.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이제 비트코인의 그러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그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저변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게 네. 기존의 이제 통계 자료로 상관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풀리면 풀릴수록 비트코인 음, 가격은 점차 상승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증가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편입될수록 아까 이제 마스터카드나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면은 네.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불신을 조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기관들이 규제가 잡히면 더 큰 돈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더 큰 돈 유동성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걸 같이 보면 좋겠다. 음.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저희 거인의 정원에서 네. 갑자기 그냥 요거 책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 트럼프 네.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이 옹달님 맨날 책에서도 강의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옆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 책에서도 제일 중요한 흐름, 이거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흐름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수단으로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러한 측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통화 주권을 건드린다는 거는 진짜 한 나라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미중 패권 전쟁, 이 지정학의 핵심이 바로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일 수 있다. 이런 관점까지 보면은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투자자다 보니까 뭐 미국 달러 뭐 스테이블 코인 달러가 잘 되는 거는 사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인데 기축 통화의 지위를 미국이 뭐 그래도 한 100년 이상 갖고 있잖아요. 이 기축 통화의 이 주권을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 솔직히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신할 수, 뭐, 그렇다고 유로가 대신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럼 혹시나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예전에 금과 같은 역할을? 네, 이 오태민 작가님 책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 트럼프 정부의 그 기조는 그 달러 약세인 것 같아요. 음, 그 달러 약세로 가서 그래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을 이제 많이 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흐름. 이게 네, 트럼프 일기 때도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이거는 사실 기축 통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축 통화로서의 그 권위가 상실된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할 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그러면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네, 달러의 권위를. 그래서 그 부분, 그 남은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겠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이렇게 금을 확보하듯이 예전에 이제 금태환을 했을 때 금을 확보하듯이 이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희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국가적 차원, 기업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모으려고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탈중앙성으로서 지금은 떤 주체가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 써라 그러면 각 국가들이 약간 반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여러 음, 국가들의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속도나 뭐 이런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또 이런 관점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AI와 암호화폐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네, 이런 측면을 이 오태민 작가님의 책에 너무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읽으면 진짜 눈이 확 띄거든요. 네. 웅달님 생각에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하고 있으세요? 저는 M2 통화량이요. 아, 유동성 관련된 거? 네. 네. 확실히 좀, 비트코인 가격이랑 M2 통화량이랑 좀 상관관계가 제가 느끼기엔 엄청 높은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 동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웅달님이 진짜 엄청 요즘에 열심히 올려주고 있으시잖아요. 와, 진짜 열심히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뭐, 뉴스가 하루에 뭐 한 10개씩 올려주고 있으시지 않나요? 네. 뭐 소스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어, X에서도 가져오시고 유튜브에서도 가져오시고 뭐 네. 블록 미디어 뭐 이런 데서도 막 가져오시고 와 진짜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웅달님 너무 열심히 올리고 있으셔서 네, 저는 너무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반성하고 아유, 아닙니다. 네,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네. 저도 좀 자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좀 글을 최소한 하루에 한 개라도 열심히 글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글이에요. 트위터에서 갖고 온 글인데, 어, 라울 파리라는, 뭐, 어디 암호화폐 계통 대표신데, 하여튼 이분이 쓴 글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여기서 빨간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검정색 선이,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M2 통화량의 총합입니다. 어, 그럼 이 검정색 선을 빨간색 선이 이제 완벽하게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현재 유동성이고 이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네, 이거 뭐 너무 이거 뭐 우리 답안지 보고 투자하는 건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뭐 이거를 지우게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쩌면 이게 엄청 쉬운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관세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뭐 이자율도 아니다. 결국에는 그냥 이거 엠투 통화량 따라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와,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진짜 깨달은 바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왜 이것저것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나? 이게 정답일 수 있었는데, 네, 이 글을 보고 나서 그 뒤에는 제가 글로벌 M2 통화량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글로벌이니까 미국의 M2 통화량은 내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럼 뭐 G2는, G3는, G4는 뭐 이렇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함께 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제목을 전 세계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건 미국입니다. 트레이딩 뷰라는 데다가 이렇게 USM2 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뚫을랑 말랑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곧 있으면 뚫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타이거든요. 요때가 2022년 때인데 3년 만에 이거를 이제 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보시면 패드와치 보시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도 5월 7일에는 6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월 8일 새벽 3시거든요. 5월 8일 새벽 3시에 이때 동결될 것 같아요. 파월이 또 뭐 연설하고 하겠죠.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인하, 7월에 인하, 9월에 인하, 12월에 인하. 올해 3번에서 4번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금리 인하는 올해 좀 예정된 미래라는 거죠. 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통화량이 확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전 세계 웬만한 국가들 다 찾아봤거든요. EU 국가들도 보면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EU가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뭐 영국도 안 좋지만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경제 상황 좋은 나라가 있나요? 네, 제가 느끼기엔 아예 없거든요. 독일도 돈 없고 프랑스도 돈 없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그냥 다 경제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앞으로 이게 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얘네들도 GDP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 전 세계가 다 안 좋았는데 미국만 좋았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 따끈따끈한 어저께 밤 뉴스인데 미국이 1분기 속보치입니다. 총 3번 나오잖아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 발표가 되는데 속보치에 의하면 마이너스 0.3%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2%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대부분 좀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역성장하고 GDP 성장률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하면 방법은 사실 돈 풀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3번 정도, 올해 3번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뭐 4번에서 5번까지도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금리 인하가 좀 되면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유럽도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중국도 얘네는 뭐 사실 항상 늘어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요때 좀 상세하게 보면은 여기선 좀 잠잠했어요. 잠잠하다가
작년부터, 작년 여름인가요? 네,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웅달님이 지난번에 잘 알려주셨는데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하고 그리고 뭐 금리 인하하고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되고 있고 그걸로도 아직 충분치 않아서 곧 있으면은 이 상승 곡선이 더 가파라질 걸로 네,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뭐 EU, 중국, 뭐 미국 다 이렇게 하나같이 다 늘리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앞으로는 엄청 늘어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조금 역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확 줄어들었죠. M2 음, 통화량이. 그러네요. 작년에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 2024년 8월 5일에 이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것 때문에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25년 1월에도 0.5%로 0.25% 올려서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일본만 인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때 M2 통화량이 엄청 줄어들었다가 보시면 보이죠? 네. 지금 확 늘어났잖아요. 지금 일본도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아요. 사실 오늘 5월 1일에 오는 낮 12시죠. 낮 12시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동결될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음, 아마도 올해 뭐 계속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도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아마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M2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EU 다 같이 유동성이 지금 다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인도도 인도가 뭐 향후에 뭐 G3 국가가 된다는 소식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인도가 G3 국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막힌 거를 좀 뚫어냈죠. 인도도 역시 M2 통화량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찾아봤는데, 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뭐 줄어든 적이 없더라고요. 네, 보시면 그냥 계속 늘어났죠.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러 가격이 원화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1,400원 넘고 하잖아요. 이게 네.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도 미국은 좀 이렇게 통화량이라도 좀 테이퍼링이라도 좀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이거는 이런 뜻은 그냥 명목 가치가 늘어나야 본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아니면 부동산이든 뭐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요즘에 계속 사고 있다고 제 개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 뭐 또 샀거든요. 지금 네. 계속해서 네, 매일 사고 있어요.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많이 사셨네요. 네, 지난번에 웅달님하고 방송할 때 그때부터 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어, 뭐 여기 다 입금 아니면 매수잖아요. 계속 돈 아, 넣고 매수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한동안은 10만 달러 밑에서는 계속 네. 좀 사려고 생각 중입니다. 와, 작년에는 제가 1억 밑에서는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1억 네. 넘으면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근데 또 이렇게 또 올라왔잖아요. 한번 조정받았고, 이제 이때보다는 레벨이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지금은 9만 4천, 뭐 10만 달러 근처니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 생각에 7월까지로 보면은 많이 오르면 한 14만 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라울팔이 올렸던 그 M2 차트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적어도 12만 달러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만 해도 이제 뭐 5, 6, 7,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음, 3개월 만에 기대 수익이 뭐 한 30%에서 50% 된다고 치면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웅달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뭐 끼케야 뭐 한 10에서 많이 빠져야 10에서 15% 수준? 요 정도 빠질 것 같거든요. 네, 상방은 좀 저는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한 14만 불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익비가 지금은 되게 좋은 지점이다. 그리고 좋은 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사고 있으면 그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여차저차해서 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도 일부 고래동 공부에서는 뭐 제가 주식 매수할 때마다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주식 같은 건 좀 조심스러워서 공개적으로 뭐 사고 있다 종목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고 주식도 지금은 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하방은 좀 단단한 상태고 상방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웅달님 생각하시기에는 올해 네. 2025년에 현재 나스닥 최고점이 2만 포인트, 2만 200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다시 네.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하반기 가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2025년 중에. 네. 그러면 지금 14,000 후반대 정도 되는데 15,000 포인트 정도가 하방인데 네. 이거 밑으로 뚫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최고점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고 이 음, 하방 이번 저점 15,000 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몰빵하면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네. 네, 일부는 네, 주식 투자 같이 하기에도 미국 주식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도 저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음,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할 타이밍이잖아요. 네, 제가 팔란티어 강의를 요쯤에 했었던 것 같은데, 한 67불 정도 됐을 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와, 지금 이미, 뭐, 고점이 너무 가까이 나와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팔란티어가 좀 많이 올라온 거고, 테슬라는 좀 많이 안 올라와서 뭐 테슬라 지금 뭐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음,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스트레티지나 팔란티어 뭐 이런 주식 고민 중이신 분들도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 주식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네. 웅달님도 주식 엄청 많이 갖고 있으시고, 네, 저도 주식도 지금 계속 좀 매수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 시점은 5월, 6월, 7월은 좀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매수하실 분은 그냥 10만 달러 밑에서는 분할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음, 들거든요. 저도 뭐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눠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계속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모아가면 여러모로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께서 10만 불 이하에서 매수 네, 그 의견이 너무 저도 동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 9시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네. 비트 세이빙 강의를 했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업비트로 또 적립식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일정량을 사보자. 음. 그래서 또 오늘부터 이제 계좌 인증을 저희가 또 하기로 했거든요. 하고 싶으신 아, 분들만 네네. 옵션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으쌰으쌰 하면서 모아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지금 저도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해주신 대로 하방보다는 위에 네. 상방이 더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기간 안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이렇게 팔란티어나 테슬라가 올해 뭐 2배 오를까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얘네가 2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뭐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뭐 비트코인은 2배 정도는 올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예. 웅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와, 두 배면은 2억 8천이네요. 네, 그쵸. 와, 그쵸. 갈 수 있는데,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우선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한번 보고 가서, 그때 가서, 네, 그한 14만 불 정도? 14만 불. 네. 저도 한 14만 불 정도는 네, 어, 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음, 그리고 물론 팔란티어나 뭐 이게 스트레티지나 뭐 테슬라나 뭐 여러 가지 주식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MS 뭐 이런 주식들도 다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제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가장 문제는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낸다는 거죠. 달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지금 두고 봐라 하면서 네가 더 많이 찍어내니 내가 더 많이 찍어내니 이 가치가 본인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좀 수출하는데 뭐 유리한 점도 있어서 각국에서 좀 통화 발행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네. 2010년대 초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어, 그러니까 관세나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뭐 한 2, 3년 정도 테이퍼링 했는데 그게 좀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음, 가장 수혜받을 만한 종목은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네. 옹달님이 고래동 공부에서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엄청 강의를 열심히 해주고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고래동 공부에서 또 트럼프 시대 지정학과 비트코인 책에 대해서 옹달님의 뷰를 좀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에서 네, 검색란에서 고래 동공부라고 치시면 네, 이렇게 네이버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그 고래동 공부를 누르면 이렇게 카페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양질의 정보들을 또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학우도 만들고 네트워크 차원에서 으쌰으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고래동 공부 멤버십 신청을 누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 옵션으로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는 네, 가 있고요. 이제 여기 사이트는 이제 펜딩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펜딩 플랫폼 안에서 UI, UX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강의도 풍부하고 제가 화수목금토 아침에 하고 옹달님이 저녁 때 화목 저녁 9시에 매일 매주 강의를 하니까 강의도 뭐 월요일마다 또 이렇게 또 강의도 있고 한번 들어와 보시면 한번 구경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